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지나가버린 역사에는 기록되어 남아있거나 고고학적 성과로 과거를 알 수 있는 게 다수이지만 또 그만큼 밝혀지지 않은 것들도 많아 후대의 우리들을 궁금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중국의 역사 속 풀리지 않는 사실들을 다뤄보겠습니다. 1부에 이어 2부에서는 중국 중세사에 해당하는 중국 역사 속 의문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삼국지로 시작해볼까요? 누군가는 삼국지의 주인공은 조조라고도 합니다. 조조는 헌제의 후견인이 되어 헌제를 꼭두각시로 만들고 대장군이 되었다가 오늘날의 국무총리라고 할 수 있는 승상이 되어 중국의 북방을 제패했습니다. 그래서 유비나 송건은 조조가 황제인 헌제를 핍박하기에 제대로 된 중앙정부의 권력이라고 할 수 없으며 조조를 물리쳐야 한나라 황실이 바로 선다고 선전했죠. 실제로 조조는 자신이 아닌 황제 헌제에게 충성하려는 무리들을 제거하고 또 많은 한나라의 신하들이 조조를 제거하려다가 실패하기도 했습니다. 조조의 권세는 헌제를 능가했으며 나중에 헌제를 압박하여 스스로 위왕에 임명되었는데 조조가 위왕이 되었을 때 세상 모두가 다음 조조의 행보는 헌제를 폐위하고 자신이 황제가 되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오래도록 조조를 따르던 사람들 중에서도 황제가 되려는 조조의 행보에 실망하여 등을 돌린 사람들도 있었죠. 하지만 조조는 끝내 황제가 되질 않았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헌제를 끌어내릴 수도 있었지만 그는 황제가 되지 않기로 합니다. 대체 왜 조조는 황제였던 헌제를 능가하는 권력을 가지고도 또 그 권력을 갖기 위해 한나라의 신하들을 그렇게 죽여놓고 끝내 황제가 되진 않았을까요? 조조의 의중은 조조 본인만 알겠죠. 삼국지의 포문을 연다고 할 수 있는 유비관우 장비 삼형제. 세 사람의 인생이 워낙 극적이라 많은 사람들이 삼국지의 매력에 빠졌는데요. 세 사람은 최후까지 극적이었습니다. 형주를 맡고 있던 관우는 동맹을 깨고 유비를 배신한 송건의 공격에 당해 죽고 말았습니다. 이에 분노한 유비는 복수를 다짐하며 오나라 정벌에 나서죠. 그리고 장비도 복수전에 가담하겠다면서 유비가 있는 쪽으로 합류하고자 향했는데 이때 장비가 죽습니다. 장비의 죽음이 아직 완벽하게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장비는 유비에게로 가는 도중 부하였던 장달과 범광에게 살해를 당했습니다. 그런데 장달과 범광이 왜 장비를 죽였는가는 기록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기로는 장비가 장달과 범광을 심하게 구타하거나 다소 지나치게 군유를 잡아 불만을 품은 두 사람의 장비를 죽였다고는 하지만 이는 후대의 추측일 뿐입니다. 장비가 엄격하게 군유를 잡는 스타일이긴 했기에 장달과 범광이 장비를 죽인 가장 합리적인 이유도 그런 이유이긴 하겠지만 정확히 장달과 범광이 장비를 죽인 이유는 기록에 남아있질 않죠. 삼국지는 진나라로 통일됩니다. 하지만 진나라는 내부 분열과 외부 유목민족들의 침입으로 수도를 중국 남부지방으로 옮겼고 중국의 중북방은 5개의 유목민족들이 100년이 넘는 기간 16개의 나라를 세우는 이른바 5호 16국 시대가 펼쳐집니다. 이때 이 5호들이란 흉노속, 선비족, 저족, 갈족, 강족인데 여기서 강족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4개의 유목민족들이 어떻게 됐는지를 모릅니다. 우선 한때 중국 고대 왕조들을 제일 많이 괴롭혔던 흉노는 훗날 선비족에게 통합되어 소멸되는데 그 다음 이 흉노의 후손들이 어떻게 됐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티베트 계열인 저족도 대충 티베트 계열이라는 것만 알 수 있을 뿐 정확히 어떤 티베트 계열이며 같은 티베트 계열인 강족과는 구체적으로 또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오늘날 티베트인들과는 또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알 수가 없죠. 가일족도 대체 뭔 민족인지는 설마무성합니다. 인도 유럽어 계통의 스키타이 계열로 추정만 하고 있으며 시베리아 쪽, 중앙아시아의 사막 쪽의 영향이 적절히 섞인 경우라고만 보고 있고 훗날 티베트 계열로 흡수되었다고 하는데 오늘날 티베트 계열과도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알 수가 없죠. 5호를 정리한 선비족도 한화되어 한족으로 동화되거나 유목을 고수하던 남은 선비족은 몽골인이 되었다고 하지만 구체적으로 선비족이 어떤 식으로 동화되어 기존의 정통 한족과는 어떻게 다른지 또한 명확하게 알지는 못한답니다. 우리 한국인들에게 가장 악명 높은 중국의 황제 중 한 명이 수양제일 겁니다. 113만 대군을 데리고 왔던 유례없는 미친놈이었죠. 수양제는 수나라의 2대 황제이고 수나라의 초대 황제이자 자신의 아버지였던 수문제를 살해하여 황제에 등극했다고 알려져 있죠. 그럴 가능성이 높을 뿐이지 엄밀히 말해서 수양제가 수문제를 죽였는지 뭐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정황상 그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게 수양제가 태자였던 시절 아버지 수문제의 후궁이었던 선화부인을 겁탈하려고 했고 이에 선화부인이 수문제에게 가서 일렀는데 화가 난 수문제는 그 짐승만도 못한 놈을 당장 데려오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태자였던 수양제는 군대를 풀어 황궁을 포위하고는 홀로 아버지를 찾아가 시종하는 신하들을 전부 내쫓았다고 하는데 당시 상황을 본 사람이 없어서 수양제가 수문제를 죽였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더군다나 이 일이 곧 며칠이 있다가 수문제가 죽었기에 더 미스테리하죠. 하지만 이미 당대에도 세상 사람들은 수양제가 수문제를 죽였다고 믿었고 일부 사서에서는 수양제가 수문제를 죽인 게 맞다고 하지만 살해한 방식이 기록마다 다 달라서 수문제의 최후는 오리무중이랍니다.
중국사, 중국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황제 중 한 명인 당태종 이세민, 우리 한국인들에게만 무시당하는 당태종 이세민. 당태종 이세민이 대단히 유능한 군주였지만 유일한 오게티가 고구려 정벌에 실패였죠. 본인은 수양제와 다를 거라고 생각했지만 물론 수양제보다는 나았죠. 결국 고구려 정벌에 실패한 건 매한가지였습니다. 고구려 정벌에서 호되게 당한 당태종 이세민은 그 후유증에 시달리며 하루가 멀다 하고 건강이 악화되더니 죽기 직전 유언으로 다시는 고구려를 정벌하지 말라라는 유언을 남긴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만 후유증에 계속 시달리다가 죽음까지 이어진 건 조금은 과장된 것으로 보고 있고, 또 정확한 워딩은 요하를 넘지 마라, 다시는 요동을 공격하지 마라 였다고 합니다. 뭐 그게 그거이긴 하죠. 이 유언만 봐도 얼마나 당태종 이세민에게 고구려 정벌 실패가 뼈아픈 것이었는지 알 수는 있지만, 일부 기록들에서는 당태종 이세민이 죽기 직전까지 고구려 재정벌을 위한 준비를 야심차게 단행하고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당태종 이세민 사후 당 고종이 다시 한번 대대적인 한반도의 삼국 통일전쟁에 개입할 수 있었던 것도 자기 아버지 당태종 이세민이 계속 군사 정책을 도모하고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당태종 이세민은 고구려에 대한 욕심을 끝까지 버리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저런 유언을 남긴 건 고구려를 상대할 수 있는 건 자신밖에 없으며 자기가 아니라면 쉽게 고구려를 정벌하지 못할 테니 엔간한 각오로는 덤비지 말라는 뜻이 아니었을까 추측해봅니다. 한때 아시아에서 가장 잘 나가는 당나라가 급격하게 무너진 원인 중 하나로 꼽히는 게 명민했던 군주 당현종이 정신 못 차리고 사랑에 빠진 여인 양귀비 때문이라고 하죠. 양귀비는 중국의 4대 민우 중 한 명이고 당현종이 정사를 완전히 등져버릴 정도로 당현종의 취향이었나 봅니다. 그로 인해 조정은 혼란스러워지고 양귀비의 육촌오빠 양국충을 비롯해 양가 세력의 빌부터라는 간신들이 득세합니다. 또 양귀비의 엄청난 사치로 당나라의 국고가 흔들릴 정도였죠. 정치가 혼탁해지니 당연히 사회도 엉망진창이 되어버리고 결국 755년 안사이난이라는 거대한 반란이 터지게 되죠. 당시 당나라 중앙군은 붕괴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당현종과 양귀비는 수도 장안에서 나와 쓰촨성까지 피난을 갔습니다. 피난 일행이 지금의 섬서성 지역에 이뤘을 때 그간 당나라의 무능한 조정에 분개한 백성들과 병사들이 황자의 행가를 포위하고는 모든 악흉의 원인인 양국충과 양귀비를 처형하라고 황제에게 시위합니다. 얼만큼 양씨 세력이 그동안 전행을 일삼았는지 백성들이 황제 행렬을 포위할 정도로 보면은 알겠죠. 이 와중에 양귀비를 아낀 당현종은 양귀비만큼은 지켜주고 모든 책임을 양국충에게 돌리며 양국충을 그 자리에서 처형해버립니다. 군사들과 백성들은 불이 덜 풀렸는지 양국충의 시신을 오치분시해버립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만은 잠재워지지 않았고 양귀비에게도 자결을 압박해 양귀비는 그렇게 강제적으로 자결을 강요받으며 목을 매달아 38세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이게 가장 잘 알려져 있는 내용이지만 양귀비의 죽음에 대해 석연치 않은 구석들이 있습니다. 우선 자결을 했다는 기록은 있지만 그 뒤 시신을 어떻게 처리했다느니 무덤은 또 어떻게 만들었다느니 이런 후일담이 없습니다. 양귀비가 죽은 곳에 가면 양귀비 무덤이라고 있긴 있지만 실제 양귀비의 무덤인지 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기사 국가 망원의 원흉이 죽었을 때 굳이 무덤까지 만들어줄 필요는 없죠. 하지만 그토록 양귀비를 사랑했던 당현종이 양귀비의 죽음에 대해 나몰라라 했다는 게 이상할 따름입니다. 양귀비 사후 양귀비에 대한 당현종의 반응이나 대응에 대한 기록이 없죠. 그래서인지 실제로 죽은 사람은 양귀비가 아닌 시녀였고 당현종은 양귀비를 빼돌렸다는 내용들도 덜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양귀비가 도망친 곳이 일본의 야마구치였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어느 날 야마구치 유에초 구스에는 오래전부터 양귀비의 무덤이라고 알려진 무덤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다음번에는 더 재미있고 의문스러운 중국 서술 미스테리들을 가져오겠습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